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가 소비자 심리 악화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80.8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로 나타나면서 2008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 실무그룹을 소집해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라이브네이션과 아이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텐센트 뮤직의 목표 주가를 1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디디 추싱의 안보 거래 심사 소식이 전해지자 디디 추싱의 주가가 3%대 하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 S&P 500 지수가 0.97% 약세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에 1.87%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에서 가장 안 좋았던 주가 흐름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10% 가까이 급락하고 AMD 역시나 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와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투자 심리를 제한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86%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7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 내렸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전월의 85.5에서 80.8로 하락세를 보이며 5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고 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4.8%를 기록하며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저해한 가운데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의 확산 우려 속에 금요일장에서는 특히 에너지주가 2% 넘게 내리며 고점 대비 14% 떨어진 가운데 조정 영역에 진입했고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에너지주와 자재, 그리고 금융주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유틸리티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에너지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2% 넘게 떨어졌고 옥시젠탈 페트롤리움은 4% 넘게 내렸습니다. 또한 크루즈 업체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캐나다가 오는 11월부터 대형 크루즈선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니발은 4% 넘게 떨어졌고 로얄 캐리비안은 2% 넘게 내렸습니다. 빵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주에 있을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넷플릭스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속에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은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GM은 2017년에서 2019년에 제조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에 대한 차량 화재 위험성을 경고한 가운데 주가는 2%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버의 경우 MKM이 우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며 우버를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0.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오는 21일부터 알렉시온을 대신해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라이 릴리의 실적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라이 릴리를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한 가운데 주가는 0.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텐센트 뮤직은 모건 스탠리가 중국 정부의 규제 우려 속에 텐센트 뮤직의 향후 수익성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14달러로 내렸습니다. 금일장에서 주가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디디 추싱의 경우 중국 7개 정부 부처가
디디 추싱의 사옥을 방문해 인터넷 안보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3%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인플레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채권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7% 떨어졌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51% 하락, 그리고 영국 증시는 0.06% 내렸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중단기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실질 GDP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0.9%대 내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주시한 가운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 소비재와 IT 부문이 하락세를 주도하며 0.7%대 떨어졌습니다. 또한 대만 각권지수는 주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0.7%대 내렸고 홍콩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원유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WTI 가격은 0.2%대 오른 71달러 선에 마감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7% 떨어지며 4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0.16% 상승한 73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는 올해 8월부터 내년 9월까지 하루 40만 배럴씩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고 내년 4월까지였던 감산량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인 가운데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일장에서 금 가격은 0.8% 떨어진 1,81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 소식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회복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제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앞으로 더뎌질 것 같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 이후 강세를 보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글로벌 IB들의 의견을 빌려 그동안 나타난 경제 회복 속도를 앞으로는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 또 전 분야에 걸친 사업 재개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의 수석 분석가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고점을 찍었다면서 앞으로는 완만한 폭으로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경제 성장률이 급락할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일자리 증가와 사람들의 억눌린 소비 심리 등의 영향으로 미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글로벌 IB들의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과 모건 스탠리, JP모건 모두 2분기 중에는 평균 9%의 GDP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이후 이 같은 성장률이 꺾이면서 3분기 중에는 평균 7%, 4분기 중에는 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3%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의 전문가는 이 같은 흐름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JP모건은 9%라는 수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하반기에도 5% 이상의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 나오면서 고양 시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본 상태입니다. 또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공급 병목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미 경제 성장률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들에게 지급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금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에 집계된 미국인들의 연간 저축 금액만 2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보복 소비 현상으로 인해 이 금액이 시장으로 나올 경우에 미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이 나온 만큼 다가올 3, 4분기에 실제 성장률이 어떻게 주목될지에 귀추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다양한 IB들의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들 가운데 76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다은 캐스터 어떤 점들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해당 업계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폭증하면서 증가했던 PC 매출, 최근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보다는 반도체 공급 차질이 주된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배런스는 최근 전 세계 PC 출하가 1분기에 35.7% 증가율이 뒤로하고 2분기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4.6%로 그 증가세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시간 22일 공개되는 인텔의 2분기 실적이 향후 전망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쇼티지, 부품 부족 사태도 눈여겨봐야 할 요소인데요. 기사를 보면 대만 TSMC는 지난주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종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SMC 발표 이후 마이크로, NXP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공급 확대가 반도체 가격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듀어런스 캐피털 펀드 매니저는 현지 시간 21일 발표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이 반도체 공급 그리고 수요 예측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런스는 기업들의 IT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0.9%에서 올해 8.6%로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면 델, 시스코 시스템즈,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오라클 등의 호재인데요. 현지 시간 19일 IBM의 실적 발표가 이 추세를 가릴 만한 잣대로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 코카콜라 등 코로나 수혜주, 피해주로 불렸던 기업들의 실적도 잇따를 예정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구독자에 의존하는 종목들은 팬데믹 이후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트위터, AT&T, 시게이트, 스냅 등의 실적도 잇따라 나올 예정이고요. 월가에서는 기술 업체들이 이번에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실적 증가세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번 주 공개될 기업들은 아니지만 올해도 여전히 팜주들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기사를 보면 에버코어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알파벳을 추천했고요. 강한 펀더멘털이 이유였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애플을 최고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아이폰의 강한 수요가 그 배경이었고요.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밍부터 PC 클라우드, 기업 지출 등 모든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상승세 지속에 베팅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적 이후에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시즌에 첫 테이프를 끊었던 은행주들이 실적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고점이었다라는 우려가 커진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공개되는 기업들은 과연 어떤 흐름 나타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에 결국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에 반대로 실패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드디어 추가 증산 합의라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 증산에 동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산유국들은 지난 2일 합의된 내용들을 대부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회원국들은 증산 규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와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약 1,000만 배럴이라는 기록적인 감산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감산 규모를 점차 완화해왔고 지난 회의까지의 감산 규모는 하루 580만 배럴 수준이었는데요. 마지막 회의에서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근 빠른 경제 회복세에 따라 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매달 하루 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감산량 합의 기한을 내년 4월에서 같은 해 연말까지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산 합의 만료 시한을 내년 말로 연장하겠다는 의견에 아랍에미리트가 반대하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합의가 실패로 끝이 난 건데요.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합의안이 정한 자국의 원유 생산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면서 석유 증산과 감산 완화 합의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또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당장 석유 시세가 유지될 때 최대한 많이 생산한 이후에 팔겠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는데 결국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합의한 이행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유 생산 기준도 상향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일평균 생산량이 3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조정됐고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기존 규모에서 15만 배럴 추가 생산, 또 러시아와 사우디는 기존 1,100만 배럴에서 1,150만 배럴 생산으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오는 8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일 40만 배럴씩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됐고 동시에 내년 4월까지였던 감산량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엑소모빌과 쉐보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같은 석유 업체들의 주가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 실무그룹을 소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대통령 금융시장 실물그룹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통화입니다. 옐런은 디지털 자산의 빠른 성장에 비춰볼 때 기관들이 이런 규제에 협력하고 또 새로운 규제 당국을 위한 권고 개발 등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파월 연준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대표나 지정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로젠그램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3대 대장주 테더 USD 코인, 바이낸스 USD는 1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합계가 1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커졌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생겨날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위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인데요. 또 새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이제 정부 당국이 직접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지지와 규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곧 있을 회의에서 향후 방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31,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경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들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이 대부분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좋은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팩트셋 리서치에 따르면 S&P 500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85%가 2분기 중에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2분기에 나타난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성장률이 현재 고점에 있다면서 다가올 3, 4분기에는 이 같은 기세가 꺾여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분기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 날짜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19일에는 미국의 7월 전미주택 건설협회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적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계획인데요. 만약 주택시장 가열이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준 내에서 주택 저당증권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준은 현재 매달 국채 800억 달러, 또 주택저당증권 4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어서 20일에는 상무부가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발표보다
전보다 늘어난 159만 7천 채가 집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6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공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1일에는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한미일 외교 차관협회 협의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한미일 협력 방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한편 22일에는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이 미국의 6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이전 집계치보다 높은 590만 채가 될 예상입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이날 나올 예정인데요. 지난 발표보다 낮은 35만 명으로 집계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23일에는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마킷에서 미국의 7월 서비스업 및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기대하는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 뉴 셰퍼드가 이번 주 현지 시간 20일에 우주 관광에 나선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강다은 그리고 홍성준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IB의 종목 탑픽, 오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S&P 500 기업들 중 85%가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CNBC가 이번 3분기 때에도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입니다. 이 회사는 1월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61%가량 떨어졌는데 미국 증권사 스티플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까지 마케팅 투자 증가와 해외 진출 등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최고 자리를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한 점을 유망하게 봤습니다. 포쉬마크는 8월 10일에 분기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며 단기 실적 또한 긍정적일 걸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디즈니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화 블랙 위도우가 극장 상영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프리미어 액세스를 통해 거둔 성공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증가세는 차차 둔화될 걸로 보이지만 디지털 전환 등의 노력으로 장기 투자자를 위해 디즈니가 좋은 종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비중 확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애틀랜틱 에쿼티스는 이 회사가 올해 말에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몇몇 워크래프트 모바일 게임도 개발 막바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가에 긍정적일 거라는 전망 제시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는 7월 2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받으며 모건 스탠리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 회사가 향후 시작이 위축될 때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가는 이번 달에 4.7% 올라 현재는 $115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핀테크 기업 어펌홀딩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 여름은 개인 대출 회사 실적이 좋게 나올 시기이고 어펌홀딩스가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강화해가며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펌홀딩스 주가는 14.5% 내렸는데요. 지금이 좋은 진입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는 최근 주가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 셀리 뷰티스 홀딩스가 가치 투자자들에게 좋은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기간에 주목할 6종목 알아봤습니다. 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뵙겠습니다.